네, 2019년 1월 15일 댕규왕자의 주식시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국 증시 구겨진 자존심 회복하나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시황 복기를 하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황의 중심은 한국 증시는 영업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평가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 자존심 많이 구겨져 있다. 지금 현재 구간이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미국의 셧다운이니 브렉시트니 뭐 중국의 경기 둔화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가 지금 그 PBR 가치 기준 굉장히 싼 구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해도 적정 주가 지수는 2300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약간의 오버슈팅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 2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시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별 흐름을 보면요. 운송 장비 쪽이 3.08%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증권 업종이 3.57%로 코스피를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시면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또 오랜만에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 현대차가 역시 5% 근접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요. 네, 다시 이전 시황을 계속 복기를 하면요. 한국 증시 저점은 확인을 했다. 12월 연말에 확인을 했다. 따라서 지금 하방 지지력은 충분히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해서 또 장중에 2000포인트를 깨거나 10월 저점을 깨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작년 10월과 같은 급락 장세는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다. 수급적으로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상방으로 베팅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0월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갈 수 있을까를 보시면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보다는 그동안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었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지금은 이제는 순환매 장세, 오늘은 이쪽 업종이 오르고 뭐 내일은 또 이쪽 업종이 오르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조선업종, 건설업종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는 조선이나 건설 쪽에 경기 민감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선업종이 어느 정도 뭐 오늘 거의 다 오르긴 했지만 조선업종이 상승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하였다라고 봤고요. 그러나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압박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또 이전 시장 계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이번 주부터는 부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G 시대를 맞이하여 5G는 반드시 올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통 예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주는 오히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거든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영업이익률의 하락을 의미하고 곧 실적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저하가 뭐 장사가 안 돼서 실적이 저하됐다기보다는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위하여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어도 결국엔 5G 시대, 5G 섹터의 마지막 피날레는 통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통신주가 어느 정도 2018년 하반기에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그 올라와 준 것에 대한 조정 구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레포트에서 통신 3사가 5G 시대의 수혜주라고 매수를 하라고 적극 권고를 하더라도 관망하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고 지금은 약간의 트레이딩 시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절대 아니고요. 따라 통신주가 통신 장비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통신 장비 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죠. 통신주가 돈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통신 장비주들은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신 장비주에 제가 작년에 투자를 했던 이유도 당시에는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5G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종목 분석을 해서 추려가지고 지금은 실적이 없고 적자 기업이지만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너는 투자를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지금은 2020년까지는 보유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섹터 피날레는 결국 한 2021년이나 2022년도에 통신 3사가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을 회수를 하면서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시황 핵심 이슈를 살펴보면요. 중국의 지난 12월 수출이 2212억 달러에서 작년 월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년 대비 4.6% 감소하여 시장 예상을 하회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중국 수입은 16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네, 이런 뉴스를 보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됐던 시기에 나왔던 지표인데 이게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또한 중국이 무역 그 수지 중에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흑자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지표를 이미 자기들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하락하던 이 경기 지표를 반전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 연기금이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 증시가 싸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한 작년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그 운용하는 그 회사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연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엔 대형주 중심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넘어갈게요. 네, 오늘 시황 핵심 이슈를 또 계속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드디어 60일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드디어 이 60일선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10월 이후 하락된 이 추세에서 드디어 돌파를 해냈습니다. 돌파하고 또 물리고 또 돌파하려고 시도를 이렇게 하겠죠. 네. 만약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하락을 한다면 또 미국의 뭐 셧다운 문제든지 브렉시트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든지 그동안 써먹었던 재료들을 또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좀 더 우려감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심 이슈는 한국 증시가 싸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PBR이 0.85배 수준이고 한국 증시가 2018년에 PBR 0.8배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가 영업이익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치만 인정받고 있는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황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요, 숏 포지션이 아닌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권주 또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 증시를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상고하저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상고하저가 된다, 뭐 상저하고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상고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대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이런 모든 부분이 상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된다면 당연히 상반기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볼게요. 증시와 함께 간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 NH투자증권을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 오늘 5.84%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1200일선에 두 번 지지를 받고 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을 보시면 이거는 세 번 턴하고 반등, 오늘 5.53%한 모습이죠. 근데 키움증권이든 NH투자증권이든 이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주가 상태가 워낙 낮은 상태,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걸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이 구간,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걸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2018년 1월 정도 구간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입을 한다면 또 한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 오늘 6.86%가 상승을 했네요. 이것도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걸치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증권주가 최근에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엔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섹터인데요. 이거는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중국 소비주 섹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가 화장품, 두 번째가 면세점, 세 번째가 카지노인데요. 이 중국의 한한령 사드, 굉장한 악재죠. 이 악재가 터지면서 그동안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빌빌거리고 있는 구간이 아마 미래를 내다보면 아마 가장 주가가 싼
구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한령이든 사드든 결국은 언젠가는 해소가 될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악재가 되면 당연히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한한령이나 사드는 뭐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싼 주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뭐 경기 부양책이든 내수 부양책이든 쓴다면 당연히 이쪽 섹터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 섹터는요, 이런 뭐 아모레나 이쪽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쪽보다는 이런 OEM이나 ODM사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2%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2%가 글로벌 1위냐고 할 수 있는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현재 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시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맥스가 뭐 아모레에도 화장품을 재료로 공급을 하고요. 그 1등 화장품 1등이 어디죠? 예, 로레알에도 공급을 하고 중국 화장품에도 공급을 하고 다 공급을 합니다.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이 화장품 제조사를 보시면 두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코스맥스는 약간 그 색조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크림 쪽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품 섹터에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대형 화장품 회사보다는 그쪽은 이미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쪽보다는 이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보시면 뭐 없습니다. 추세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현재 주가가 그렇게 싼 상태는 아닙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주가가 그리 싼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월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받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보고 갈까요? 한국콜마 똑같죠 지금. 똑같이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상승을 하고요. 이때 화장품이랑 같이 상승했죠. 화장품 시세랑. 근데 아모레는 어떻게 했죠? 아모레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버티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콜마도 이쪽 저점 구간에서는 충분히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면세점 섹터인데요. 지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신라보다는 신세계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죠?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터치하는 이 3바닥이라고 하죠. 3바닥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이진 않을까. 그러나 뭐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주가가 지금 싼 편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외해서 이제 한한령이나 사드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가 미디어 콘텐츠 섹터인데요. 참고로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저평가를 바라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저평가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고평가 상태에서 고평가로 주가가 중장기적 우상향을 보이는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뭐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CJ ENM이죠. 근데 이제 N으로 바뀌었죠. 그 오쇼핑이랑 합병을 하면서 CJ 오쇼핑이랑 합병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CJ 오쇼핑이 이 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현금 빨대 역할을 해서 그 돈으로 미디어에 투자하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지점 20만 원이 깨진다면, 만약에 20만 원대가 깨진다면 받아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3사. 네, JYP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저도 JYP를 작은 비중으로 이거를 7,000원 뭐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살펴본다면, 물론 뭐 기업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 연구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냐?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언제 파느냐? 이 추세가 이어질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물론 뭐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트레이딩은 개인의 이제 그런 성향과 이런 능력 차이거든요. 예,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밑에서만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느냐? 네, 이 추세, 이 단기 추세선은 이탈할 때 한 번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업황이든지.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네, 보통 여기서 많이 파셨을 겁니다. 여기 갖고 있어서도. 그냥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예, 그쵸?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YG도 최근에 많이 YG 맞나? 예, YG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YG. 네, 빅뱅이 없으면 안 된다. 네, 개소리죠. 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게 보시면, 네, 이때가 이제 바닥이 이제 약간 멈추는 그런 구간인데요. 이때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양현석의 주식 가치 뭐 반토막, 예, 주식 부자 순위 밀려, 예,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야말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월간지에서도 예, 이쯤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어떻죠? 예, 추세가 만들어졌죠. 근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뭐 여기서 샀다가 여기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그런 매매도 가능하겠지만요. 대부분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예. 최근에 경기 민감주 흐름이 좋죠. 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이다.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예, 미국 자동차 종목들도 예, 동반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 최악의 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1%대까지 떨어지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8% 7%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과연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론은 올해가 작년보단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21일인가요? 현대차가 PBR이 0.37배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거는 참아야 된다, 손절하면 안 된다라는 비율을 블로그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때가 진짜 참았어야 되는 구간이죠. 예, 만약에 그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차 부분을 보시면요, 수소차 재료도 있고요. 최근에 펠리쉐이드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막 다이나믹한 상승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작년보단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펠리쉐이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최대 피해자는 제가 봤을 때는 1년 전에 산타페를 사신 분들입니다. 네, 이걸 샀으면 되는데 그죠?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거 억울합니다. 억울해.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보고 가도록 차트도 한번 보고 갈까요? 현대차, 기아차. 다시 요거 이때죠. 이때 11월 20일쯤 이때 이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상승률만 봐도 20-30%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 추세선을 지금 계속 뚫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밀리겠죠. 기간 이 굉장히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이때 무슨 뉴스 날립니까? 이때 최악의 뉴스를 날리고 자기들은 매수해서 올리고 그쵸. 기아차도 보시면 이제는 이 라인대에서는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 3만원대 라인대 여기서 바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를 앞지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차 쪽에 SUV가 훨씬 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조선업종이 현재 PBR이 아직도 1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7년 최고 호황일 때가 PBR이 5.5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보는 전망치가 최근에야 조금 바닥 대비 높아졌지만 여전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업종이냐 라는 말이 들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5년부터 2007년도 이 전성기 때를 보시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이 그 경기 선두주자로 태동을 하면서 이 경기 초호황기를 이끌었던 게 바로 중국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선박의 이 교체 주기, 이때는 이제 이중선체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 개선기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게는 100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죠. 대부분 이때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조선이 갈 것이라는 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다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대부분 20% 30% 먹고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데 이제는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되는데 이게 차마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상승 사이클이,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상승 사이클에 있는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은 무시하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잠깐 올랐을 때 팔고 또 내렸을 때 다시 사고, 이게 진짜 선수들 아니면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을 다 뺏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추가 매수, 적립식 매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그런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복리를 통해 계속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제는 이제 조선업종이 바닥을 치고, 바닥은 분명히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사이클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호황기가 되고 중국이 나도 한번 해보자, 조선 해보자, 잘 되는 거 있으면 다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중국이었죠. 그러면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경기는 급속도로 꺾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조선 업황이 2015년 16년도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여러 중소형 조선사들이 망하고 일부 대형 조선사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과거처럼 조선 종목이 PBR 5.5배까지 오버슈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PBR이 지금 1배가 안 되는데 2, 3배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전망치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을. 자동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 매출액은 작년 대비 한 6.1%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무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347%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ROE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ROE가 만약에 증가를 하는데 실적이 좋아져서 ROE가 증가를 하는데 만약에 PBR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괴리감이 생기겠죠. 이 괴리감을 채우려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하죠. 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크리컬 업종에 속해 있는 업종을 보시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가를 보시면 정유, 화학, 철강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정유, 화학, 철강 그리고 건설 중장비들 중국 쪽에 이제 실적이 발생을 하면서 이 건설 중장비 쪽 이렇게 한 4개 섹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상승을 했죠. 여기서 소외받은 업종이 무엇이 있는가 보시면 조선해운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 이때가 정유화학이 가장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유화학이 좋은가 보다 하고 2018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죠. 네, 제가 블로그에서도 정유화학은 안 된다. 네,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거의 전 섹터가 하락을 하더라도 정유화학은 싸다고 잡으면 안 된다라고 블로그에 비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스물스물 상승을 하는 업종이 보니까 아직 해운은 시작도 안 했죠. 조선이다. 예. 그래서 조선 해운 쪽 그리고 추가로 건설 쪽까지 이 시크리컬 업종 중에 상승을 하지 않은 업종 중심으로 2020년도까지는 이 바닥을 탈출하여 과거 2015년에서 17년 정유화학 섹터가 오른 만큼 정도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그 정도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화학 업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다운사이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롯데케미칼이든 대환유화든 이쪽은 아무리 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에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화학과 조선이 서로 반대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2010년 이후에요.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이 보이죠? 네, 이 화학업종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선 쪽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이쪽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순수화학 쪽은 다운사이클, 그 다음에 조선업종은 상승 사이클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장 좀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조선업종의 조선주들은 쉽게 급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차트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가 급락이 나온다고 이거를 뭐 물량을 던지고 매집하는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한다고 각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조선주도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 꿋꿋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매집 세력이 들어왔구나. 모양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조선주들이 수주 잔고가 2017년 이후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조금씩 턴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ROE가 증가하면 이 PBR 간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가도 보시면 이제 2017, 18 넘어오는 구간의 바닥을 치고 다시 2015년대 가격으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주를 넣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왕이면 싸게 발주를 넣는 게 좋겠죠, 배를. 근데 이게 선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발주를 넣어야 된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 2003년, 2007년, 그리고 2011년까지 이 경기 호황 사이클 내부에서는 왜 설비 투자 사이클이 같이 이루어졌냐면요. 대부분 이 중국을 잡지 않으면, 이 중국한테 지금 뭘 하지 않으면, 어떤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도 나도 설비 투자를 하고 대규모 뭐 이렇게 증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 사이클이 보통 20년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2007년을 고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2027년이 고점이 되겠죠. 그럼 보통 2에서 3년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대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은 뭐 이 설비를 그냥 뭐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쓰자 하고 그냥 내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뭐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사이클은 분명히 2020년, 2030년 사이는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 사이클도 보시면 20년 되면 자동 폐선이거든요. 이 배 사이클이든 설비 투자 사이클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거의. 네. 그 만약에 2011년을 배 사이클의 마지막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31년 정도가 되겠죠. 가장 큰 고점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조선업종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이유로 나오는 것들이 IMO 2020에서 황산화물에 대한 환경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까지 낮추라는, 네, 이건 의무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합하지 못한 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교체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를 교체하지 않고 스크러버를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걸 다 모든 조선에 이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1년에 1000척 정도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스크러버를 통해서. 그럼 나머지 배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책으로는 연료로 움직이는 조선 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유황 연료로 움직이는 배는 굉장히 비싸다 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대책으로 나오는 거에 LNG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LNG선이 움직이려면 휘발유 개념으로 벙커 CU가 필요한데 이 벙커 CU가 문제점은 황산화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를 이용한 엔진 구동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LNG 퓨어 엔진이라는 이 기술이 뭐 일본은 뭐 이미 조선을 거의 포기한 것 같고요. 중국은 기술력이든 이런 경험이든 노하우가 한국 조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갑이다. 이 변화하는 조선 트렌드에 있어서 한국이 갑이다. 그래서 한국 조선의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 발주를 최근에 한국 조선 3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중국 정부, 중국의 조선을 보시면 이미 이제 보조금은 점점 폐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OLED나 LCD나.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그동안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 정도 저렴하다는 무기를 삼아 에이 그냥 싼 맛에 주문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단점은 뭐냐면 역시 싼 거라는 겁니다. 싼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놈들이 납기에 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도가 상당 부분 깨지게 되겠죠. 또한 이게 제대로 만든 배인지 이제 불안하다는 겁니다. 중국 조선 배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그냥 생명의 지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력이 출중하고 납기일에 제대로 맞춰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조선이 이 국가별 수주 잔고 조선사 점유율 추이를 보면 결국 다시 한번 중국을 앞질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조선업종 이렇게 보고요. 조선업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따로 한번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조선업종 차트도 한번 보고 갈까요? 현대중공업. 네, 현대중공업 차트입니다. 네, 이때가 이제 상승기였고요. 그러니까 쭉 하락했는데요. 이제 마지노선이죠. 이걸 이제 사선이라고 하죠. 사선 돌파의 마지막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업황이면 뚫어내겠죠, 결국엔. 그래서 바닥은 네, 2015년 이때가 진짜 어려워. 이때 예, 여기서 만약에 이쯤 2010년부터 14년 안에 조선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한 노림수가 있었던지 용기가 있었던지 굉장한 그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기간이 이거 미친 듯이 매진하죠. 이거 미친 듯이 매진하죠. 근데 아까 뭐죠?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이렇게 하고 현대차였죠. 현대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뭐 조선소 끝났다, 뭐 조선소 뭐 직원들이 자살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내보낸 적이 2015년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들은 본격적으로 매집을 들어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바닥입니다. 여기보단 저점이 높지만 접점이 높게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죠. 어쨌든 바닥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 어차피 조선 3사는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간이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철강업종 보시면 철강업종의 종목은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동국제가, 현대제철. 이 중에 대장주는 당연히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강업종 포스코, 동국제, 현대제철 2018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는 자산가치 대비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보시면 자산가치 0.5배 수준이고요. 여기서 바닥은 잡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61선 돌파를 한 해 만에 하고 있고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2018년 이거는 동국제강 2017년 7월부터 꺾였네요. 7월부터 1년 지나 1년 6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좋았죠. 이때 2016년부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한번 데칼코마니가 됐죠. 이 정도 꺾이면서 현재 PBR 상태가 현대차와 마찬가지는 0.37배.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대 좀 급하게 올라오네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0월에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47,000원에서는 브레이크가 바닥 브레이크가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